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긴장이 되긴 하네요. 왜냐하면 여기는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니까 저도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저보다 더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다 앉아 계셔가지고 마음적으로 좀 긴장이 되지만 열심히 준비는 했습니다. 제가 주제를 깊이 있는 수업에 도전하기, 지금 갑자기 왜 개념 기반 얘기하고 있었는데 왜 깊이 있는 수업을 가지고 왔느냐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22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제가 작년부터 시도해봤던 개념 기반으로 수업을 구성해서 시도했던 것과 현재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해서 시도한 것을 두 개를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중간에 어떤 제목이 가장 어울릴까 고민을 하다가 깊이 있는 수업, 우리의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깊이 있는 수업을 주제로 가져가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가지 수업을 가지고 왔고요. 첫 번째는 개념 기반으로 실제로 제가 2년 전이죠. 2년 전부터 개념 기반 관련된 책을 엄청 많이 봤어요. 이거 보다 보니까 이거 한번 도전해봐야겠다. 그래서 작년이죠. 작년 겨울방학. 올해 말고 작년 겨울방학 때 혼자서 1, 2월 달에 열심히 읽었던 책들 옆에다 놓고 수업을 설계해봤습니다. 한 학기를 설계하면서 이거 좀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저의 실패와 좌절에 담겨있는 수업입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선생님들 CBCI 어떡하지? 어떻게 이론 들을 때마다 저게 가능해? 이런 고민을 하셨을 텐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은 CBCI와 제가 또 작년에 아이백 또 이수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IB 유닛으로 2학기 때는 수업부터 구성을 해봤었어요.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수업을 두 개를 합쳐놓은 수업의 설계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조금 더 자신 있게 수업을 설계하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두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혹시 여기 이거 다 잘 보이시죠?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즘 제가 처음 수업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한테 이 질문, 뭐 탐구 질문 하잖아요. 이걸 던져놓고요. 수업이 다 끝난 다음에 또 이 질문에 대해서 아이들은 성찰 그렸어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강의가 끝날 때 마지막에 이 질문이 똑같이 나올 겁니다. 그때 제 강의를 들은 다음 실제로 선생님의 수업에서 나는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도전한 수업은 격파, 태권도 정신을 수련하다. 엄청나게 의미가 있습니다. 격파로 태권도 수업을 한 사람은 전국에 저 하나밖에 없고요. 작년에 최초로 만들어진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권도 전공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분이랑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해보자. 그랬던 내용이어서 보시면 꽤 재미있을 겁니다. 우선 단원 분석은 어떻게 했느냐? 우리 이제 교육과정 성취 기준 있잖아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렇게 다 훑어봤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게 제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한 개념들이었어요. 그때 당시. 그리고 나서 개념적 렌즈를 도정정신과 수련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왜 성취 기준이 두 개가 있느냐? 이거는 2015, 작년에는 2015 맞죠? 근데 2022를 좀 더 적용시켜가지고 수업을 구성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봤고요. 이 두 가지의 개념적 렌즈를 기반으로 교육과정을 분석을 해가지고요. 개념망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개념망의 가운데 보시면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수련할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한 탐구 질문이었어요. 저거를 기반으로 개념 기반에서 말하고 있는 스트랜드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내용이라고 적혀있는 거는 내용 지식에 관련된 거고요. 여기 밑에 보면 과정이라고 적혀있는 건 과정 지식에 관련된 거고 그 다음 여기 내용 지식과 과정 지식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또 그렇게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한번 개념망을 만들어 보고 이렇게 이제 스트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그 개념망에 있던 스트랜드고요. 각각의 스트랜드당 일반화를 만들었어요. 저 일반화 하나씩 만들 때마다 되게 기뻤었습니다. 혼자서 커피숍에서 막 하면서 나도 좋아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허접해요. 하지만 그땐 기뻤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막상 이런 질문들, 사실 질문, 개념 질문, 안내 질문들을 만드시면서 상당히 많은 희열을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그 희열을 다 누가 가지고 가느냐? AI가 가지고 갑니다. 저 때는 AI를 활용하지 않았었어요. 처음에. 근데 이제 IB 거기 과정 들어가서 보니까 AI를 활용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일반어도 뽑아내고 질문도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속으로 내가 좀만 더 늦게 시작했었으면 편안하게 접근했을 텐데 라는 후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제 스스로 이 질문을 다 만들어 봤거든요. 저 기억이 있다 보니까 혹시 AI 사용하셨으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의 바다에서 허우적대실 거예요. 걔한테 질문 하나 하면 엄청난 정보가 막 나와요. 근데 그거에서 어떤 걸 사용해야 될지 되게 모를 수 있고요. 아예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자기도 생각하지 못한 수업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과정을 혼자 해봤잖아요. 이게 저한테 큰 도움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AI한테 질문할 때도 내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의도성을 가지고 질문을 합니다. 그거에 가깝지 않았을 때는 또 다른 질문을 해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원하는 방식의 수업에 질문들이 뽑아낼 수 있도록 또 일반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계속 유도를 하면 정말로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하지만 그냥 대충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지. 그러시면 아마 상상도 못하는 그 정보의 바닷속에서 허우적대시다가 수업을 하지 못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잘 고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과정의 내용 지식과 핵심 기능에 관련된 내용으로 쭉 한 다음 평가 방법까지 뽑아봤습니다. 이거는 CBCI에 있는 그냥 기본 틀이에요. 제가 저 틀을 그대로 가지고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평가 계획은 어떻게 했느냐? CBCI의 평가 그 책에 나와 있는 평가 계획을 그대로 짜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가장 좀 관심 있게 봤던 게 왜입니다. 왜? 여기 보면 스포츠는 인간의 도전에 의해 진화한다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되어 있어요. 즉 CBCI는 기본적으로 평가 계획을 할 때 뭐에 가까운 걸 짜야 되냐면 바로 일반화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실제로 일반화는 열심히 만들어 놓은 다음 평가는 그것과 상관없이 만드는 케이스도 꽤 많아요. 그래서 CBCI는 명확하게 일반화와 가깝게 갈 수 있는 왜라는 질문에 던져놓고 그것과 합당할 수 있는 평가를 짜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우리가 이제 교육 목표를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수업에도 목표가 있을 거고 내가 이 수업의 도달점이 어디를 해야지? 라고 고민을 하셨을 때 나의 일반화를 놓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특히 CBCI는 일반화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을 이런 식으로 평가 안에 다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거는 이제 실제로 수업하기 전에 제가 방학 때 짜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평가 계획을 짰고요. 이런 식으로 평가 계획을 다 짜봤는데 실제로 이제 학교에 가가지고 선생님이랑 얘기를 하면서는 수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번에 이 자료를 만들면서 수정했던 것과 처음에 만들 걸 봤더니 처음에 만든 게 훨씬 더 좋았고요. 처음에 만들었던 거로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선생님이랑 합의를 했었을 때 다음에는 이렇게 이걸 뺐었으면 좋았겠다. 봤더니 처음에 만든 방식이 저희가 원했던 방식이었던 거예요. 분명히 선생님들도 하시다 보면 되게 많은 혼란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여건에 따라서는 많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저는 이렇게 자료를 준비를 해놓거든요. 해서 해놓고 나서 봤더니 정말로 내가 놓쳤던 게 무엇인지가 좀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놓쳤던 가장 큰 이유는 아까 말했던 이런 일반화들을 제 스스로가 넘어가 버린 케이스가 발생했던 거예요. 그런 거에 의해서 또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평가 있잖아요. 그 소위 체육이니까요. 전 체육이니까 기능 평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기능을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저도 모르는 그런 거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도 모르게 집어넣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봤더니 그건 그냥 체크리스트 정도 수준으로 해도 평가하지를 않았어도
충분히 더 좋은 평가를 뽑아낼 수 있었을 텐데 제 스스로가 거기에 이제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수업 계획은 이제 여기는 제가 방학 때 혼자 다 짜봤더니 엄청나죠. 거의 30차씩까지 나와요. 30차시를 하려고 하면 거의 한 학기 다 해야 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거를 제가 이제 이름 방식으로 바꿨습니다. 이렇게. 방학 때니까 제가 뭐 100차시를 짜든 거 상관없죠. 제가 좀 더 촘촘하게 짜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엇을 덜어내면 좋을지 또 저랑 같이 이제 수업을 준비한 선생님과 이 얘기를 하면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간결하게 수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보여드릴 거예요. 먼저 1차시입니다. 1차시 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도전한 건 또 관계 맺기가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관계 맺기가 뭐지? 처음에는 애들이랑 뭐 이렇게 관계 맺는 건가? 아니었어요.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용어에 관련된 내용들, 아이들이 정말로 이 수업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관계 맺기를 통해 가지고 했던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아이들 태권도 영상도 보여주고요. 격파 영상을 보여줘야지 애들이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조금 더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 나오니까 호기심을 유발했고요.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평가를 보여줬어요. 이 평가들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평가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뭐였냐면 그냥 동기유발입니다. 왜? 완파를 해야 된다고? 내가 15장을 깨야 된다고? 막 이러한 것들이 압박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아이들한테는. 그런데 이걸 해야 점수가 나간다?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눈빛이 바뀌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태권도 5대 정신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태권도 5대 정신과 아이들의 생각과의 관계 맺기를 했어요. 관계 맺기를. 그래서 아이들이 적어도 태권도 5대 정신이 왜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격파를 하는데 왜 5대 정신이 필요하지? 정말 정신적인 수양이 왜 필요하지? 그것들을 잘 인식시켜주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러한 내용을 1차시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아이들이 태권도 정신에 관련된 것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찾아보고, 관계 맺기니까요. 제가 보여준 영상 속에서도 찾아보고, 그리고 수련 과정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너네 한번 제시해봐.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태권도 5대 정신이라는 5가지 내용을 숙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권도 5대 정신이 저런 게 있구나. 일상생활에서 저렇게 활용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을 이제 아이들과 이제 매칭시켜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차시, 3차시 때는 이제 새롭게 들어온 태권도니까 실질적으로 체육과 교육과정에는요. 지금 여기 기록도전 되어 있잖아요. 기록도전에는 태권도가 없습니다. 교과에 존재하지 않아요. 격파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지금 교육과정에도 없는 거 가르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서 연관성을 찾았어요. 뭘로 찾았냐면 바로 교육과정을 분석했습니다. 교육과정을 분석했더니 기록도전에서 요구하는 것은 속도와 정확성 그리고 거리였어요. 그런데 격파를 잘 유심히 보면은 속도가 있어야 격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정확한 타격을 해야지 격파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각각의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거리에 대한 조절력도 필요합니다. 이 3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게 이게 있으니 태권도 격파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학년으로 제가 이 수업 못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태권도 격파가 실질적으로 이제 하나의 종목으로 자리가 잡혀가지고 관련된 되게 이제 그 심사 기준부터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갖다 놓고 이제 실질적인 수업 안에서 아이들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낸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이 태권도를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간을 줬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아까 기록도전이라고 했잖아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태권도를 알자가 아니에요. 기록도전 스포츠를 이해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태권도와 기록도전 스포츠, 다양한 기록도전 스포츠와 연계시켜가지고 공통점 찾기를 해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렇게 공통점도 찾아보고 그러한 것들을 논쟁하기와 일반하기와 연결을 시켜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거기에 관련된 질문, 본인들이 찾았던 행위들에 의해서 논쟁, 토론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그거를 기반으로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일반화를 한번 넣으니까
작성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이게 첫 번째 시도였습니다. 되게 허접했어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단어 맞추기가 맞는 건가? 약간 그런 느낌? 그건 솔직히 의미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수업의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지만 단어 찾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솔직히 개념도 중요하지 않아요. 좀 더 이제 제 수업을 보시면 그걸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4차 시, 5차 시에는 이제 기능을 진단하는 시간을 갖고 모둠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진단하게 해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딱 제시를 해줬어요. 아이들이 저걸 보고 이제 시도해보는 겁니다. 아직 배우지도 않았는데 발차기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그래서 너의 진짜 수준을 한번 파악해봐. 이제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이러한 내용들을 파악하는 과정을 거쳤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이는 여기다 이제 써놨습니다. 체크도 해놓고 자신의 수준을 다 체크해봐요. 그리고 나서 모둠, 제가 모둠 역할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다 다 적어놨고요. 아이들끼리 팀 안에서 역할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둠도 같이 서로 이제 토의를 하면서 역할 분담, 각각에 관련된 역할들을 갖기 위한 이제 좀 토의 과정이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6차 시, 7차 시 때는 이제 체험함의 원리 분석입니다. 원리 분석이 뭐냐면 체육과 거기 성취 기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과학적 원리를 이해하고 운동을 수행하는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합니다. 성취 기준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리를 분석하는 건 되게 중요하겠다. 그래가지고 아이들한테는 일반화와 사실 질문을 던져주고요. 아이들이 실질적인 영상을 감상하고 영상 안에서의 나타나는 원리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안내를 했어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제가 PPT에 있는 내용대로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처음에는 모둠 활동이에요. 모둠 활동에서는 아이들이 이것들 다 연습해봤고 그 영상을 다 봤잖아요. 본인이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모둠 안에서 먼저 동작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기를 해요. 그러면 분명히 어떤 아이가 존재할까요? 아무 말 하지 않은 아이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모둠 활동지와 개별 활동지를 또 따로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모둠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가지고 개별 활동지에다가 본인이 알게 된 저 기능의 원리를 설명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면 재미없으니까 팀별로 댓글, 공감글 쓰도록 이렇게 안내를 했거든요. 여기 하나를 제가 읽어보면 이렇게 써놨네요. 이해하기 좋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좋아요. 한 개 드리겠습니다. 아이가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렇게 해서 서로 다른 친구의 내용을 보고 이제 저 과정, 서로 토론을 해서 내용을 알았고 원리를 알았고 자기가 직접 써보면서 원리를 알았고 친구들이 쓴 거를 읽으면서 원리를 알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해서 알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에서 10차시 때는 이제 수련하며 문제 해결하기, 아까 문제 해결하기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각 기능별 원리를 적용해서 실제로 이제 수련을 해본 거예요, 아이들이. 수련도 해보고 그 과정에 나타나는 문제가 뭔지 파악도 해보고 그 과정 중에 제가 던져놓은 개념적 질문들이 있거든요. 그런 개념적 질문들을 일반화 도출하기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질문, 그 다음에 문제파, 그리고 이거는 아이들이 이거 제시 주지 않으면 잘 못해요. 그래서 저거 꼼꼼히 읽어본 다음에 저거 파악해서 이해 안 되는 거는 질문해라. 그럼 제가 질문하는 친구들한테 알려주고 아이들은 저걸 기반으로 팀별로, 개별적으로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나면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자신의 파악한 문제가 뭔지, 그리고 해결하는 노력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각각의 개념 질문에 대한 스스로의 답을 어떻게 찾고 있는지, 그리고 일반화는 어떻게 도출하고 있는지, 특히 여기에서 나와 있는 이 질문들은요, 계속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수업이 계속 갈 때마다. 아이들이 그 답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알게 되는 답을 찾아가야 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 계속 접근을 했더니 끝에 가서는 애들이 이거에 관련된 더 좋은 글을 쓰게 돼요. 그리고 이제 도전 목표를 세워서 이것도 성취 기준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반화 도출하기, 아까 나와 있던 질문 생각하기 이런 내용들과 그 다음에 기록격파는 개별 혼자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격파는 우리 이제 갓탤런트 같은 거 보시면 막 날라다니고 하잖아요. 그걸 보여주면서 너네가 이걸 할 거야. 절대로 아이들은 그 정도 수준 못 하겠죠. 하지만 이게 종합격파야. 이제 이걸 알려주고요.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그 목표를 세워가지고 계획서를 만들 수 있도록 안내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전 목표 세우기는 자신이 어떻게 도전할 것인지에 목표를 세운 거고요. 그 다음에 종합교파 구성 계획서는 팀으로서 자신들이 어떻게 이것을 무대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건 개인적으로 진단도 했었잖아요. 자신의 진단 기록과 수행 중에서 가장 또 잘 나타났던 것, 그 다음에 뭐 최종 목표 이런 식으로 또 자신이 종합교파에서는 자신이 하게 될 종목,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신체 수련과 정신 수련을 나눠놨어요. 그래서 수련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정신적인 수련에 관련된 것과 신체 수련에 관련된 것을 다 양분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수련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정신 수련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 다음 신체 수련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실제로 수업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아이들이 이러한 태권도 정신에 맞춰서 본인이 어떻게 최종 목표에 도달할 것인지 보시면 예의만 잠깐 하나 읽어드릴까요? 예의. 예의 있게 항상 시간에 늦지 않게 오며 태권도를 수행할 때 인사를 하고 수행한다. 자기 스스로가 그것을 지키기로 이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저게 목표인 거예요. 저 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그럼 아이들의 수업 시간에 딱 인사하고 하고요. 인사하고 하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이제 끊임없이 실질적인 수업 과정 중에서 나타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종합교과 구성하는 것과 아이들이 저렇게 서로 내가 할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역할 분담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은 각각의 스테이션마다 역할들이 다 있고요. 그래서 잡아주는 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요. 격파하는 친구도 있어야 될 거고요.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있어야 되고 이런 게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아이들끼리 저렇게 논의하면서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경기 참여를 위한 자신이 아까 세웠던 목표 있고 자신이 수련해야 할 양도 있고 결국에는 종합격파에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까지 도달하기 위한 이제 실질적인 수련의 과정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때 제가 보면 여기 명상하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 명상하기를 통해 가지고 아이들이 수업 내용을 보시면 명상하기 활동부터 기록 격파와 수련 일지 작성까지 요 방식의 틀로 거의 4시간을 아이들이 계속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이들이 생각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개인 격파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이거 평가를 넣었는데 실질적으로는 평가를 안 했던 게 옳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평가를 넣었던 이유가 이런 거예요. 아이가 열심히 했어요. 그럼 자기가 체크리스트를 다 자신의 기록을 다 넣게끔 했는데 이걸 왜 내가 평가했을까? 그때 당시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넣긴 했는데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거 하느니 종합격파에 더 아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생각을 미처 못했다는 게 저의 큰 단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각 수련할 때마다 여기 보면은 4번의 수련 일지를 적게끔 되어 있고요. 수련 일지 또한 신체 수련과 정신 수련으로 나눠서 적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끊임없이 자신이 수련하는 목표가 무엇이고 거기를 통해서 자신이 지금 어디에 도달하고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강당에 다 붙여놨어요. 아까 말한 그 질문들. 오면 애들이 계속 읽어보고요. 고민하라고. 그리고 막 일반화도 해놓기도 하고요. 과제도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앉아서 명상하는 것, 애들이 실제로 이제 기록격파 연습하는 건데요.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면 명상하는 거 제가 하나 갖고 왔거든요. 이거 누르면 될 거예요. 돼요. 자, 양손은 무릎이 하니까 애들 다 양손 무릎이 허리 펴고 허리 다 핍니다. 명상하는 자세를 잡는 거예요. 아이들이 직접.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앉아 있는 상태에서 지금 다 눈 감고 그리고 나서 제가 아까 했던 질문들이나 또 전 시간에 있었던 어떤 사안들이나 또 지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눈을 감고 명상에 잠기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실지 수업을 들어간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애들 앉아서 애들 최대한 정자세 잡으려고 노력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게 다 제가 붙여놓은 질문들입니다. 뒤에 강당 벽면에 다 붙여놨어요. 아이들이 끊임없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아이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수련이 다 끝난 이후에 최종 리허설과 경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리허설을 하고 나면 제가 또 최종 피드백을 줘요.
그래서 그 최종 피드백을 받고 안 되는 것도 수정하고 또 다른 팀이 하는 거 아이들이 보거든요. 그러면서 또 수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이제 최종 점검과 수련하기를 한 이후에 아이들이 실제 경기에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경기에 참여하는 장면인데요. 경기 장면도 보시라고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못하지만 아이들은 수준이니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인사하고 하는 게 다 절차입니다. 태권도에서 하는 기본 절차를 다 지키는 거예요. 끝까지 보진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뒤로 갈수록 잘하는 친구들이 나와요. 각각 스테이션마다 수준이 있어요. 그래서 뒤로 가면 날라차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인사하고 하는 기본 절차들을 아이들이. 그러면 이게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갑자기 이때 하라고 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아까 태권도 5대 정신 있잖아요. 그것들을 끊임없이 하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이걸 하는 거예요. 이 행위를. 그래서 저도 태권도가 되게 수업이 좋다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면서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아이들이 다 했잖아요. 이제 성찰 글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글쓰기 내용도 파악해보고 이렇게 보면 글쓰기 조건이 있습니다. 요거 파악해보고 파악해본 내용을 기반으로 잘 모르겠으면 질문도 하고 자신 나름대로 분석한 다음에 이제 실제로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쓰는 거예요. 본인이 다 써서 이거는 본인이 쓴 다음에 이때 당시는 처음에는 쓰고 나서 찍어서 올려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이게 잘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이거 말고요. 제가 IB 유닛으로 2학기 때 했던 수업에서 아이들 또 이 글쓰기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 어떤 식으로 써져 있는지 보고 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는데 이제 제가 IB 유닛을 기반으로 이제 다이아몬드의 마법사들 우리 팀을 최강으로 만들어라 라는 티볼 수업을 했거든요. 티볼 수업이 다 끝나고 나서 아까 방금 태권도처럼 다 끝난 이후에 아이들이 이렇게 성찰 글쓰기를 했어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주제를 줬고요. 그 주제에 맞는 내용에 맞게 아이가 작성을 했거든요. 그 내용이 이것저것 이제 챗GPT에 넣습니다. 정리 좀 해줘. 했더니 챗GPT가 딱 정리한 내용을 잠깐 보겠습니다. 주제 내가 배운 팁을 기술과 향상된 능력. 이 친구 이렇게 써놨어요. 공의 어느 부분 치느냐가 공의 방향이 달라진다. 이 친구는 공의 위를 치고 공의 아래를 치는 거에 따라서 공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뭐 수비시 해가지고 공 잡는 손의 위치. 그래서 자신의 눈에 손등이 보이느냐, 자신의 눈에 손바닥이 보이느냐에 따라서 공을 어느 위치로 잡는지도 본인이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원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가장 많이 향상된 기술을 해놓고요. 경기 상황 파악 능력 향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유가 이거예요. 제2중견수 뒤에 있는 수비수입니다. 그래서 경기 전체를 관찰하며 전략적으로 자기가 판단하는 능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움직여야 되고. 그래서 이 친구는 콜플레이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영상에서는. 그리고 뭐 효과적이었던 전략, 희생타, 플라이볼, 홈런. 아이들이 이제 이걸 아는 거예요. 희생타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전술은 했더니 이 친구는 이렇게 써놨습니다. 희생타라고. 자신이 아웃되더라도 팀 점수를 높이는데 가장 효과적이다. 정확하게 전술을 알고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본인이 썼다면 뭘 했을까요? 자기가 희생타를 쳐야 될 상황이 오면 희생타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잘 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타격을 할 수 있는 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이는 그것을 수업을 통해서 본인이 판단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경험 보면은 던진 방향을 모를 때 팀원들의 지시로 실수가 줄어. 뭐예요? 얘가 어디 뭐 할 때, 야, 일로 던져! 알려준다는 거예요, 아이들끼리.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배우는 거죠. 콜플레이거든요. 야구에서 되게 중요해요. 그런 것을 이제 이 아이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자신의 역할, 여기 보면 영영체 있잖아요. 영영체 사용으로 싸움을 웃음으로 넘긴 이게 뭐냐면, 제가 너네가 팀원으로서 협업을 할 때 너네가 앞으로 정말 재미있게 이 수업을 하기 위한 계획을 세워봐. 그랬더니 용용체 쓰기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싸움이 딱 벌어질 상황 되면 미안해 용? 하면 끝인 거예요. 애들끼리 웃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신들이 팀에서 짠 거예요. 규칙을. 우린 이렇게 하자.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스포츠 교실과 페어플레이에 관련된 부분도 보시면 꽤 내용들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뭐 성창훈 내용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탐구 진술문은 이거였어요. 일반화 핵심 아이들 해가지고요. 필드형 경쟁 스포츠에서 균형 잡힌 팀은 팀원과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고 팀의 승리를 위해 자신의 기능 향상에 집중한다가 이 수업의 중요한 탐구 진술문이었거든요. 즉 일반화했었어요. 근데 결론을 잠깐 볼까요? 팀을 통해 얻은 것, 기술 향상뿐 아니라 팀워크, 배려, 소통, 리더십 등 다양한 능력이 성장됐다라고 아이는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티볼은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삶의 중요한 가치를 배울 수 있는 활동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 수업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이 수업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티볼이 그냥 공치고 받고 이게 아니라는 것을 아이 스스로가 깨달았다는 거죠.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말하는 기반에서 말하는 아이의 도착점이 이런 게 아닐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평가는 이제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평가는 좀 이제 아쉬워요. 바꿔서. 그렇지만 뭐 수련 일지 관련된 부분은 이제 저는 항상 루브릭을 만들어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쉽다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굳이 이렇게까지 해서 그냥 아이들을 평가를 하려고 했었나. 단순 기능, 단순 몇 개 하는 것 정도 수준의 평가를 왜 넣었을까? 좀 후회는 되더라고요. 만약에 이것을 넣지 않았다면 여기 종합격파를 훨씬 더 풍부하게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줄 수 있었고 더 도전할 수 있는 스테이션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었을 텐데 그 부분에서 제가 조금 미스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글쓰기 아까 종합글쓰기는 저는 체육교과잖아요. 그래서 내용적인 측면에서 그러한 주제에 관련된 합당한 내용들 그 본인의 사례가 들어갔느냐 들어가지 않았느냐 정도 수준에서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이 수업에서 가장 큰 이제 아까 태권도에서 컸던 게 바로 이게 일반화거든요. 이 일반화에 대해서 뭐 여기 있는 거 하나만 더 읽어드리면 아이는 이렇게 썼어요.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신이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를 위해 끊임없이 도전한 자세가 나타난다. 그래서 그 이유를 꼭 쓰라 그랬어요. 너는 왜 이 일반화에 도달했는지. 이유가 나는 태권도를 하면서 이런저런 자세를 되지 않았고 보조하는 역할을 조차 어려워했다. 하지만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꾸준히 연습하고 도전하여 내가 도달하고자 하는 뛰어 앞차기 격파 성공하기 목표에 결국엔 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아이는 이 수업을 통해서 아까 제가 말한 수련의 의미도 알고요. 또 도전 정신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의도했던 내가 뽑아냈던 그 개념적 렌즈에 가장 가까운 답을 아이들은 작성하게 되더라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한 일반화에 끊임없이 가까운 수업을 하기 위한 노력이 결국에는 여기에서 드러나지 않은 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 탐구 단계를 하나도 넣지 않았어요. 수업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에는 도달합니다. 엄청나게 큰 개념이 있어야지만 도달하는 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에 대한 교사의 명확한 의지가 있으면 저는 도달한다는 생각을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저의 수업입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수업은 이제 패턴이 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202 교육과정을 봤더니 깊이 있는 수업을 위한 단문 설계라는 내용이 있어요. 저 내용에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과정 분석, 탐구지문 개발, 수행과제 개발, 교사수 발전. 딱 패턴은 뭐랑 똑같아요? 백워드 설계입니다. 그냥 백워드 설계예요. 교육과정 분석에서 질문한 다음에 먼저 수행과제, 즉 평가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거에 맞는 교사수 활동을 해라. 똑같아요. 맥락이 완전 똑같아요.
저거에 맞춰가지고 제가 이제 수업을 구성해 봤어요. 그래서 교육과정 분석은 저희 교과에 있는 역량이 있거든요. 교과에 있는 역량에 관련된 내용도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영역에 관련된 핵심 아이디어, 그 핵심 아이디어도 분석해 보고요. 그 다음에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에 있는 내용 요소와 성취 기준도 분석해 보고요. 이 내용들 다 확인한 이후에 탐구 질문을 개발을 했는데요. 여기서 단원의 개요는 가장 마지막에 씁니다. 왜냐? CBCI는 무조건 모든 걸 다 설계한 이후에 단원의 개요를 쓰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써놓은 다음에요. 마지막에 단원의 개요를 딱 고민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가 이런 평가하려고 그리고 아이들이 이 수업을 통해서 여기에 도달하려고 해서 내 이 수업을 만든 거지 이게 다 드러나요. 먼저 써놓고 나서 수업을 설계를 해버리면 이 맥락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다 설계를 해놓은 상태에서 단원의 개요를 쓰게 되면 절대로 그 수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거기에 맞게끔 쓰게끔 되어 있어요. 그게 CBCI가 마지막에 단원의 개요를 하는 이유였거든요. 그거는 저도 받아들였습니다.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제 스스로 아까 교육과정 성취기 다 봤잖아요. 거기를 기반으로 뭐를 뽑았냐면 제가 그냥 매크로 개념도 뽑고요. 마이크로 개념도 뽑고요. 개념들 렌즈도 이제 저기에서 여기 두 개를 찾아서 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교육과정 성취 기준과 핵심 아이디어 그리고 성취 기준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기반으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개념을 뽑았고요. 불안해서 챗GPT 돌려봤습니다. 크게 틀리지 않더라고요. 챗GPT 저랑 비슷했어요. 결론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거에서 개념적 렌즈를 저희 지금 뭐 이제 조우재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있지만 개념적 렌즈는 무조건 매크로 개념이고 이렇게 해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저는 마이크로 개념에 있는 체력 증진을 또 갖다 놨어요. 그럼 이 수업이 어떻게 됐을까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저는 결론만 말씀드릴까요? 평가가 중요합니다. 평가의 질이 높으면 아이들은 높게 도달해요. 그래서 평가가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 다시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개념적 렌즈를 도출해 봤고요. 그거에 맞는 일반화 진술문을 제가 뽑았어요. 왜냐하면 그 핵심 아이디어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우리 교육과정에. 그게 솔직히 말씀하면 체육학계 어떤 똑똑한 분이 그걸 다 분석을 했더라고요. 모든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분석했는데 체육학계 되게 허접하게 나왔어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써놨어요. 핵심 아이디어는 교사의 능력에 따라서는 수정 보완을 해서 활용해도 된다. 그래서 과감하게 수정 보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수업에 필요한 방향으로 수정 보완을 했고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개념을 도출한 걸 기반으로 여기에 있는 일반화 진술문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저 두 가지만. 그런데 아까쯤에 처음에 제 거 태권도를 봤었을 때는 각각의 스트레이트당 각각의 일반화가 있었죠. 일반화 되게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딸랑 2개 일반화만 가지고 왔어요. 이제 이 아이디어는 어디서 가져온 거냐면 바로 IB 유닛에서 가져온 겁니다. IB 유닛은 탐구 진술문이 하나예요. 그 하나를 기반으로 수업을 설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정말로 접근하고 싶은 데가 어디지? 그거에 맞는 것을 뽑아가지고 수업을 하면 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도달했고요. 저는 그래서 이 2개의 일반화 진술을 만들어냈고요. 저희 2022 교육과정에서는 탐구 질문을 기반으로 학습 경험, 탐구 활동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일반화와 가장 될 수 있는 큰 탐구 질문을 만들었습니다. 이 탐구 질문을 만들고 각각의 안내 질문을 해가지고요. 한 12개 정도 뽑았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혼자 뽑는 건 아니고요. 챗GPT를 활용했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당연히 어떻게 다 집어넣냐면요. 성취 기준부터 시작해가지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모든 내용을 넣어놓은 다음에 여기에서 추려냈어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선생님들이 여기서 야 체력 증진이니까 순환운동에 관련된 걸로 좋은 질문 좀 뽑아줘 그러면 모든 건 순환운동의 내용만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과정을 가르쳐야 돼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 있는 내용이 누락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 나름대로는 질문 이렇게 뽑았어요. 그런데 아까 처음에 봤었던 스트랜드당 질문 3개, 4개씩 있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CBCI는. 그렇게 질문이 다 많다 보면 그걸 다 수업에 써먹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정말 이 수업은 몇 차씩 하고 싶은지. 이 수업이 몇 차씩 정도 도달했었을 때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까?
그러면 그거에 가장 합당한 질문의 수준은 몇 개 정도 좋을까? 여기까지 결론을 내린 이후에 뽑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작위로 많이 뽑아낼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내 수업에서 정말로 활용할 수 있는 질문이 무엇인가? 이거에 접근하지 않으면 선생님들 아까 제가 말한 공부의 바다에서 허우적대요. 그러니까 그것을 추려내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뽑아냈고요. 그리고 이제 수행 과제 개발. 저희 성취 기준, 성취 기준표, 성취 수준 다 아시죠? 요거에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일반화를 넣어놨죠. 왜 넣어놨냐?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라스피스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산출물을 4개를 뽑. 이 각각의 산출물들은 여기에 있는 성취 기준, 지식이해, 과정계는 가치 태도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걸 기반으로 저 일반화와 핵심 질문과 연계를 시켜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디 하나도 벗어나지 않게끔. 그래서 최대한 수업이 내가 원하는 방향, 그리고 교육과정, 그리고 내가 뽑아낸 개념의 과 절대로 흐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유는 아까 말한 CBCI에 관련된 내용을 수업을 제가 직접 설계를 해봤고 IB 유닛으로도 실제로 수업을 설계를 해봤기 때문에 IB 유닛은 이제 좀 이따 저 뒤에 하신 이해수 선생님께서도 꼼꼼하게 알려주시겠지만 그러한 것들을 기반으로 이제 제가 제만의 방식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사학습 활동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단계라고 써놓은 이유는 차시로 쓰기에는 너무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단계에서 제가 필요한 단계와 필요 없는 단계를 좀 뽑아내기 위해서 먼저 설계를 한 거고요. 이게 저희 이제 교사학습 평가 계획 선생님 다 만들어서 제출하셨잖아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렇게 녹여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OT 해서 주제 써놨죠. 체력 증진, 건강한 삶을 위한 나의 실천. 그 다음에 아까 있었던 탐구 질문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 잘 보시면 수업도 되게 저는 이제 심플하게 갔어요. 막 이것저것 쓸 필요 없는 거예요. 이건 탐구 수업이야. 이것은 뭐 수행을 기반으로 하는 수업이야. 이런 것들을 써놓고 그 내용들 안에서 제가 이제 질문도 던지고 여기 보면 올해 제가 들어가는 거는 개념 기반 탐구 단계를 넣어봤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저 개념 기반 탐구 단계를 실질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모든 실천 사례를 가지고 넣으려고 한 게 아니고요. 이 수업에서는 이러한 단계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저만의 이제 하나의 그 가이드라인이라고 할까요? 그런 형식으로 제시를 했어요. 선생님들 CBCI 처음부터 끝까지 저 탐구 단계까지 싹 넣어가지고 수업 구성하시려고 하면 한 달도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CBCI를 해봤고 설계하는 거에 어느 정도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업 안에서 단계를 어떻게 넣어볼까에 대한 고민 지점이 왔고요. 이제 다음 수업을 짤 때는 그 단계들에서 좀 더 필요한 수업 요소들이 뭔지를 더 추가할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그래서 우선은 제가 이제 이런 단계들을 다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에 평가도 형성평가, 진단평가, 총괄평가로만 제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는 뭐 내가 피드백을 주는 것도 형성평가를 해놨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뭔가 기록하게 하는 것도 형성평가를 해놨어요. 그래서 형성평가를 제시하고요. 여기 보시면 총괄평가라고 적혀 있잖아요. 이거는 수행평가가 총괄평가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도 되게 간소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수업에서 하고 있는 게 형성평가를 통해서 총괄평가에 도달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를 제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희 뭐 디지털 도구 활용도 필요할 때는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별화 전략도 필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필요한 수준에서는 개별화 전략도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구성했고 아까 봤던 평가, 과제, 개발 그대로 다 집어넣어져 있죠. 그리고 이것들이 하나씩 이제 산출물을 이렇게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설명까지 넣어놨어요. 이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이제 다음 바로 이제 그 수업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루브릭을 만들었고요. 제가 이제 이거 세 번째 거 이거 있잖아요. 개인 성찰 에세이를 가지고 이건 다음에 할 수업이에요. 다음에 할 수업인데 거기에서 보면 요즘 대부분 분석적 루브릭하고 총체적 루브릭 많이 쓰는데 요즘 루브릭을 많이 활용하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 루브릭이에요. 그래서 요거 에세이 정도 쓰는 거에서는 일반적 루브릭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일반적 루브릭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이제 될 수 있으면 국어교과에서 일반적 루브릭을 많이 만들어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갖다 쓰면 되잖아요. 일반적 루브릭이니까. 교과별로 많이 만드신 다음에 다 공유해 주세요. 그러면 다 갖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 루브릭을 만들어 놓는다라는 건 우리가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볼 수 있어서
제가 그냥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1차 시 이제 들어갔거든요. 자, 1차 시는 주제가 평가 과제 이해하기예요. 바로. 그래서 아이들이 평가 과제 생각하기 전에 색이 보면 수업의 목적은 무엇일까? 왜 평가 과제가 중요할까? 왜 평가 과제를 잘 이해해야 할까? 아이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해보는 시간, 생각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아까 보여드렸던 그 그래스피스로 되어 있는 평가 과제를 얘들한테 다 나눠줬어요. 얘들 지금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 다 체크해봐요. 그리고 저한테 질문하고 제가 알려주고. 그리고 나서 그냥 끝나면 뭐 할 것 같으니까 퀴즈도 냈습니다. 평가 과제에서 퀴즈를 뽑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제가 팅커벨 이용해가지고요. 팅커벨 이용해가지고 퀴즈 10문제 뽑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마지막에 평가 과제를 이해했는지 안 했는지도 명확해집니다. 근데 아이들이 평가 과제를 정확하게 안다는 건 뭐가 연관이 되냐면 수업에 대한 준비와 연관이 돼요. 내가 이 평가 과제 무엇인지 뚜렷하게 알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안내 지침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가 과제에 대한 퀴즈도 만들어봤어요. 애들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평가에 대한 인식을 시켜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탐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의 체력 수준은 어떤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항상 모든 수업 패턴이 어떻게 됐냐면 탐구 질문 던져주고요. 성찰학이나 토의학에는 꼭 이 질문이 들어갔습니다. 탐구 질문이. 그래서 아이들이 수업을 하면서도 처음에 선생님이 했던 질문에 계속 답을 찾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을 해봤어요. 모든 수업을 다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렇게 해서 아이들이 했는데 여기 보시면 자 첫날이잖아요. 아이들 푸시업 1분, 스쿼트 1분, 버피 테스트 1분. 딸랑 3분밖에 안 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제 저 동작들 잘 모르니까 정확한 동작도 알려주고 하는 시간이 있었겠죠. 체험해보는 시간 가진 다음에 1분 줄 테니까 재봐. 아이들이 재고 그 성찰 질문, 여기 나와 있죠. 내 체력 수준은 어떤가. 그 성찰 질문에 대한 본인이 판단한 내용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과 얘기해보고 논의해보고. 이런 과정을 거쳤어요. 그리고 이제 3차 시 때는 운동의 종류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딸랑 3개밖에 안 배웠잖아요. 점점 이제 운동을 늘려가는 겁니다.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왜냐? 다양한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학습 경험 다양성을 되게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양한 학습 경험을 할 수 있는 많은 꼬리를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거기서 선택하고 자기가 할 수 있게끔 만들어낼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탐구하기 시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다양한 운동을 체험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이걸 잘 보시면 자 늘어났죠. 6개를 늘어났는데 6분짜리 운동이 된 겁니다. 아이들이. 6분짜리 운동. 그리고 나서 똑같이 느낀들도 써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영상 하나 보시면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냥 보시면 되는데요. 제가 팔굽혀펴기 1부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애들이 그런데 몸이 다 내려갔다 올라오죠. 저거 안 알려주면요, 애들 다 팔뚝만 구부리고 배만 왔다 갔다 해요. 근데 안내도 좋으니까 엎드려서 팔 피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키워드를 알려줘야 아이들이 그 원리에 맞춰서 운동을 해요. 그래서 애들이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예요. 저 행위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의 횟수도 정확하게 나와요. 왜? 내려갔다 올라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제가 몇 개를 했는지 수행하는 거 강도를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우선 6개 운동을 또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저는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아이들이 순환 운동 프로그램을 짜는 게 수업의 목표예요. 순환 운동을 모르는데 짤 수 없잖아요. 이런 운동도 있다? 근데 순환 운동도 있어. 그래서 순환 운동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아이들한테 순환 운동에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주고 타바타는 어떻게 하는 거다. 수행 강도 방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경험을 시켜준 겁니다. 머리로 아는 의미가 없어요. 경험을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여기 보시면 자 아까 치는 6개였죠. 이제 8개입니다. 운동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8개. 그리고 2세트를 한 거예요. 여기는 타바타 형식은 20초. 이 타바타는 20초하고 10초를 쉬고 다음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바타 형식으로 하면은 20초 동안 했으면 네 기록이 몇 개인지를 적어. 이렇게 안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행 강도 방식은 제가 횟수를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다 했었을 때 처음 시작해서 끝까지 다 한 다음에 너는 몇 초 걸렸는지 써봐.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수행 강도 방식과 타바타 방식의 차이점을 알려주고요. 아이들이 그것을 실제로 경험하게 만들어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거에 관련된 느낀 점, 그 다음에 강점과 약점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본인이 선택할 수 있잖아요. 내가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 때 나는 타바타가 더 좋을지, 아니면 수행 강도 방식이 좋을지, 아니면 어떤 친구는 다른 방식이 또 있는지 찾아볼 수도 있잖아요. 왜? 순환 운동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니까. 근데 이거는 제가 이제 안내를 해주는 거죠, 아이들한테. 그래서 타바타 하는 거 잠깐 보시면 짧습니다. 그래서 자 끝났죠? 그러면 이제 자기가 몇 개인지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초 안에 다 쓴 다음에 또 준비를 합니다. 다 바로 또 시작합니다. 이렇게 순환 운동을 시켜줬고요. 얘도 정말 자세 좋죠. 딱 봐도 많이 좋죠. 1학년입니다. 1학년. 자, 이번에는 수행 강도 방식입니다. 수행 강도 방식은 다 이제 하는 게 다 달라요. 왜? 빨리 하는 애는 빨리 하고 늦게 하는 애는 늦게 하고. 왜냐하면 횟수는 정해져 있으니까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아이들마다. 그래서 저렇게 해서 수행 강도 방식을 진행했고요. 쉼이 없어. 끝날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러면 빨리 끝나는 한 2분 30초, 늦게 끝나는 한 4분, 5분 이래요. 근데 아이들이 그 목표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요. 자, 그렇게 한 다음에 계속 이제 운동만 시켰잖아요. 이런 운동이 있다, 저런 운동이 있다, 이런 운동들이 있다는 걸 알려줬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모둠을 구성합니다. 왜냐? 이제 실질적으로 팀으로서 해야 될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또 모둠을 구성을 할 때도 마찬가지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탐구 질문 던졌고요. 그거에 관련된 맥락은 똑같아요. 맥락은 똑같은데 여기에서는 제가 이제 한 가지 챗GPT를 하면서 새로운 것을 또 발견을 했어요. 뭘 발견했냐면 팀을 구성할 때 저희들 되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챗GPT를 막 얘기하다 보니까 얘가 무작위로 팀을 구성하세요. 그리고 관심사 질문 한번 던지는 건 어떨까요? 딱. 와, 이거 신세계였던 거. 그렇지. 막 짜놓은 다음에 관심사 질문을 가지고 관심사가 다르면 팀을 다시 재구성하면 되는 거예요. 애들끼리.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가 한 가지 더 노는 게 뭐냐면 팀 구성시 고려상 해가지고 이 아이들이 이 팀을 가지고 만들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수행 과제를 만들어야 될 것들 있잖아요. 그 과제의 내용을 다 안내를 해준 다음에 어떤 친구는 컴퓨터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어떤 친구는 컴퓨터를 못하는 애가 있잖아요. 근데 한 팀에 컴퓨터만 다 잘하는 애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팀은 무작위로 되어 있지만 결론은 아이들끼리 이렇게 협약을 하면서 서로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최종 팀이 만들어져요. 그 팀을 가지고 뭘 했냐면 단합대회를 한번 했습니다. 너네 친해져라 하는 단합대회를 진행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팝스 측정을 했습니다. 이제 자신의 실질적인 체력 수준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팝스 측정을 했고요. 보면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 다 측정한 내용 쓰고요. 다 키 몸무게 쓰고요. 그거에 대한 분석한 내용들 해서 본인이 무엇이 좋고 다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앉아가지고 이제 서로 얘기해주는 거예요. 야, 너 유연성이 좀 어떻다? 너 어떻다?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다른 친구의 좀 알게 된 거죠. 그 두 질문에 대한 건 친구들께 먼저 얘기해보라고 그랬습니다. 얘기가 끝난 다음에 자기가 정리한 거 자기만의 글로 써야 돼요. 자기만의 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자기만의 글로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써야 되고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제일 좋은 의견이야. 방송되니까 여기까지 그래서 아이들이 저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이제 운동들을 알려준 거예요. 유연성 운동을 좀 더 강화해서. 왜냐면 이게 뭐냐면 측정이 끝났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다 자기 수준을 알아요. 그러면 유연성에 관련된 부분을 더 많이 알아줘야 자기한테 필요한 운동을 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연성도 이렇게 뽑아줬고요. 여기 보면은 한 14가지 정도 돼요. 저거 연습시켜주고, 그 다음 이렇게 애들이 이제 자기가 느낀 거 다 써보는 시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유산소 운동을 시작을 했고요. 유산소 운동도 이제 타바타 방식을 활용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심박수를 측정했어요. 그래서 체조하기 전에 딱 모여가지고 충분히 애들을 안정시킨 다음에 심박수 재고요. 그 다음에 열심히 운동시킨 다음에 중간 심박수 한번 재고요. 그 다음에 더 빡세게 운동시킨 다음에 끝난 다음에 1분 뒤에 심박수 또 쟀어요. 그렇게 해서 심박수의 변화 패턴을 본인들이 파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이들이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제가 PPT 다 짜가지고요. 아이들이 저거에 맞춰가지고 다 수업을 진행했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읽기 자료도 쉬면서 읽으라고 이거 던져줬어요. 그러면 운동 후 심박수의 변화 피드백을 아이들이 스스로가 파악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써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강의 방식은 간단히 보시면 실제로 이렇게 수업을 합니다. 그냥 제가 무대 위에 서서 PPT 틀어놓고 애들한테 가장 기초적인 개념을 알려줘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 끝난 다음에는 준비 운동하고 바로 운동이 들어가요. 근데 예전에는 체육 선생님들 대부분 모이자마자 준비 운동해. 그리고 나서 앉혀놓고 또 막 뭐 하잖아요. 연계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에 몸 풀고 바로 들어갈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요. 아까 타바타 방식은 보셨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이게 왜냐하면 자세는 더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훨씬. 하지만 뭐 시간상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근력 운동까지. 근력 운동은 타바타를 하지 않고 아까 수행 강도 방식으로 서킷을 만들어서 해줬어요. 그래서 애들이 서킷 트레이닝이 뭔지를 다시 경험을 시켰죠. 그러니까 근력 운동에 관련된 내용이 뭔지도 알고요. 그 다음에 서킷 트레이닝이 어떻게 진행되는 하나의 순환 운동 프로그램 중에 서킷 트레이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아이들이 실제로 경험을 하면서 알게 만들어줬어요. 그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서킷을 이걸 다 붙여놨어요. 의자 놓고 아이들 서킷을 돌면서 이제 운동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도 경험을 시켜준 거예요. 그래야 아이들이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까지 온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온 겁니다. 자신이 수준을 파악했고요. 그리고 다양한 운동을 경험했고요. 그 다음에 순환 운동에 또 다양한 걸 경험했잖아요. 결국에는 너가 하고 싶은 운동 계획을 짜야 되니까. 이걸 안 하고 그냥 짜라 그러면 아이들이 순환 운동도 모를 거고 어떤 운동이 있는지도 모를 거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운동은 아이들이 거의 한 40개 정도 배웠고요. 그 40개 안에서 순환 운동은 벌써 3개 패턴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거기 안에서 본인들은 다양하게 운동 계획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뭐가 연결되냐면 바로 모든 프로그램과 또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이렇게 계획서를 아이가 만들었고요. 일주일 동안 실천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본인이 만든 다음. 그리고 일주일 동안 실천한 다음에 이 친구가 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본인 일주일 동안. 여긴 뭐가 있냐면 실천 의지도 필요하고요.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접근하고 있는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한테 아이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날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적어 그랬어요. 안 했는데 했다고 쓰지는 마. 이거 가지고 점수 깎고 이런 거 없어. 하지만 못했으면 못한 이유를 써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실천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도 있지만 본인 스스로 관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도 파악할 수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아이들이 느끼게 만드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았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러한 방향으로 안내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었고요. 모든 운동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운동 매뉴얼도 던져줬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피드백 내용 보실래요? 무엇이 좋았는가? 개선할 점은 무엇인가? 어떤 점이 체력 증진에 도움이 되었는가? 단 하나도 부정적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저런 패턴으로 피드백을 하게끔 만드니까 좋은 방향으로 하고 개선할 점을 알려주기 때문에 애들이 기분이 안 나빠요. 만약에 야, 너 보니까 되게 좋았어. 근데 말이 생각보다 좀 빠르더라. 말을 조금 더 늦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그럼 개선점을 파악을 하더라, 애들이. 근데 이런 것들도 어떻게 안내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해서 이거는 아이들이 만든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만든 다음에 팀별로 이제 저처럼 무대에 올라와가지고 시킵니다. 실제로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것을 찍었습니다. 장선이. 이거를 수업 찍었어요. 콘텐츠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수업 촬영 콘텐츠 이걸로 나올 겁니다. 그거 이제 공유되시면 그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진행이 된 게 찍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제 패들렛을 활용해가지고 아까 그 모둠 있었잖아요. 모둠별 피드백 다 달아준 거예요. 아이들 피드백 그 상태에서 바로 보고
또 그 내용들을 가지고 아직 진행된 거 아닌데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수업은 여기까지밖에 안 했어요. 지금 현 시점으로는. 그리고 지금 원래 저희 학교가 저는 그 전에 있는 학교에서는 클래스룸을 했거든요. 근데 아직 학교 아예 계정이 없다 그래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구글로 드라이브에다가 다 공유시켜놨어요. 아이들이 다 들어가서 볼 수 있고요. 저 안에서 아이들 과제 다 찾을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아이들이 그냥 만든 건 여기 또 공유가 또 따로 해놨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패들렛이나 이런 다 통해서 근데 5월달에 지금 다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시 이거 싹 클래스룸으로 싹 바꿀 거예요. 그래서 클래스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특히 뭐 에듀테크 저는 다양하게 사용하는 것보다 심플하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들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는 수업이지 에듀테크 기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생각을 했고요. 자, 다 왔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입니다. 사피엔스에서 유발 하라리가 과학혁명은 지식혁명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무지의 혁명이었다. 과학은 끊임없이 발전했잖아요. 왜? 자신들이 무지를 인정했기 때문이래요. 근데 무지를 인정하지 않은 학문들은 발전하지 않았대요. 근데 우리가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 생각해봤더니 끊임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무지를 인정해야지만이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제가 이 첫 질문을 또 가지고 왔잖아요. 선생님들은 정말로 아이들의 역량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지 2022 교육과정, 2015 교육과정 모두 다 역량 중심 교육과정입니다. CBCI는 수단이에요. 제가 선생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아이들의 역량, 미래에 필요한 역량을 키우기 위한 수업을 구성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백워드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CBCI를 사용할 수 있고 거기에 IB 유닛을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너무 제가 가지고 있던 개념들이 너무 크지 않잖아요. 꼭 커야지만이 엄청난 수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명확한 건 있어요. 평가는 고급스러워야 됩니다. 평가는. 제가 만약에 농구, 자유투 5개 중에 4개 넣는 게 A인 평가를 한다면 이런 수업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들 뭐 체육교과가 아닌 다른 교과들도 지식 전달 수준의 수업은 하지 말아달라고 하잖아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체육 그것과 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어떻게 아이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지 한번 좀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수업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수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구성원이 되면 굉장히 많은 자료가 양적으로 질적으로 좋은 자료들이 풍부하게 열리는데 그 도입되는 선에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는 자료를 철저하게 좀 관리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굉장히 잘 남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연수에서 보시는 자료는 공유될 때 거의 반절 이상을 제가 제거하고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기만 하시고 또한 2차로 가공된 자료이기 때문에 IBO에서 전달하는 그런 자료들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이해한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질문을 하나 넣었는데요. 저는 국어과이다 보니까 모든 것을 언어로 하는데 그 언어 중에서도 음성 언어로 모든 것을 전달하는 편입니다. 수업 자료가 됐건 아니면 학생들의 탐구를 돕는 과정이 됐건 그런 부분을 이제 우리 최윤수성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체계적으로 문서화 하셨잖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말로 진행하는 게 좀 익숙한 편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 있을 때에는 활동지도 없이 그냥 정말 50분의 시간의 수업을 언어로만, 음성 언어로만 전달했던 그런 과정이 있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개념 기반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이 수업에서 학생들이 어디까지를 도달해야 하고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받게 되면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그 과정을 이해시킨 다음에 학생들이 그 탐구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서와 자료와 체계적인 안내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채우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사 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선생님이 지금 이런 수업을 하면서 얻은 가장 큰 장점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수업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하고 설계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좀 갖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수업을 구체적으로 하게 된 시간을 언제부터인가 생각해 보니까 2023년 9월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온전하게 부러워서 시작을 했습니다. 무엇이 부러웠냐면 대구에 IB 수업을 보러 갔었는데 그때 수업을 받는 학생들이
분명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과 동일한 학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열심히 배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열심히 배우는 과정에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이 겹쳐졌고 그 아이들이 내가 하는 수업에서 열심히 했을 때 이 아이들과 겨루어서 충분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교사의 어떤 양심적인 측면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그러하다라고 답변하기 어려운 지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게 배우는 아이들에게 탁월성을 선물하고 싶었고, 사실은 저는 제 수업을 받는 아이들이 그 수업을 받지 않았을 때보다 훨씬 더 그 수업 이후에 좀 좋은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준비하고, 그래서 수업에 들어가야 할 요소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을 쓰는 편인데, 그런 부분에서 제 스스로를 납득하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었고, 그 과정이 좀 희미하잖아요. 선생님들 안 그러십니까? 지금 여기 이 자리에는 한 2차례, 3차례 정도 개념 기반 연수가 이루어졌고 그 연수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이 많은 편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내 수업에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하는가가 사실 손에 좀 잡히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비의 유니플래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정형화되어 있고 좀 체계적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러나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비 유니플래너에 의해서만 수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걸 저희 학생들에게 주고 싶기 때문에 아이비 유니플래너가 제게 주는 체계성과 꼼꼼함과 그리고 학습에 도달할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연계하는 방법들을 주기는 하지만 사실 그게 전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마지막에는 선생님들께서 아이비 학교가 아니어도 충분히 선생님 수업에서 가져가실 수 있는 부분으로 녹여냈던 장면들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선생님 방금 제가 PPT를 바꿨는데 혹시 차이가 있지 않았나요? 차이 찾으셨나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네, 일단은 질문이 좀 바뀌었죠? 네, 질문으로 바뀌었고요. 그리고 그림이 달라졌어요. 이 그림이 달라진 이유는 제가 마지막에 연수 끝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연수에서 발표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양이 굉장히 많죠. 네, 그렇지만 저는 시간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 시간을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이것도 또 그림을 바꿔봤습니다. 제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이라고 하는 것을 깊이 고민할 때 개념을 중심으로 수업해야 되는 이유가 뭐지? 학생들이 탐구하는 수업과 교사가 모든 것을 설계해서 그 과정을 학생들이 따라오게 하는 교사 주도적인 수업의 차이는 뭐지? 그리고 이 수업 과정 속에서 학생들이 개념 기반 수업으로 설계했을 때 어디까지 할 수 있는 것과 교사 중심으로 설계했을 때 주제 중심으로 설계하거나 혹은 개념까지, 큰 개념까지 가지 않고 수업을 설계했을 때 학생들이 그 수업이 끝난 다음에 할 수 있게 되는 지점이 얼마만큼 차이가 있지? 이런 고민들을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한 것이 저에게 있어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생에게 계속 자리를 내주는 것이었습니다. 수업을 한번 설계할 때 생각해 보세요. 선생님들이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수업을 설계할 때 누가 가장 많이 고민하냐면 선생님이 고민하십니다. 그러면 수업이 이제 진행이 되면 누가 고민해야 할까요? 학생이 고민해야 합니다. 학생이 배우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선생님의 수업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랬습니다. 저는 제가 수업을 설계할 때에도 제가 고민이 가장 많았고요. 수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도 아이들이 이거 지금 잘 배우고 있나? 라고 하는 부분에서 제가 가장 바빴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뭔가를 설명하고 탐구하게 하는, 심지어 탐구하게 하는 그 과정에서도 교사인 제가 제일 바쁜 거예요. 그런데 교사인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바쁘다면 학생들은 그 시간에 뭘 하고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설계를 정확하게 했다면 그 시간에 학생들이 바빠야 합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고민해야 하고요. 그 탐구 주제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고 조사해야 되고 그 아이들이 그 속에서 자기가 알고자 하는 것을 일반화하는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업을 보면 교사가 여전히 바쁘죠.
물론 교사는 계속 바빠야 해요. 왜냐하면 수업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탐구 과정을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피드백 줘야 되고, 그리고 그 탐구의 과정을 논리적으로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비계도 잘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수업의 과정 중에서 혹시 학생들이 도약하고 학생들이 그 학습 과제로 넘어오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부족함이 있거나 혹은 학생들의 그 탐구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 지점이 있으면 수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교사는 계속 바빠야 합니다. 뭘 하느라 바빠야 되냐면 탐구하는 학생들을 계속 관찰하고 그 과정들을 점검하느라 바빠야 됩니다. 지식에 대해서 전달하거나 그 지식에 대해서 알게 하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바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일 못하는 게 말을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여전히 제가 너무 바쁜 거예요. 학생들은 이걸 뭐 모르겠어 이런 표정을 딱 한 번 지었는데 저는 이걸 어떻게 해야 알게 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일 바쁜 거죠.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하고 나서 제가 가장 크게 느낀 지점은 무엇이었냐면 학생들은 이 수업에 왜 참여해야 하지? 이거를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수업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고 싶은 것인가? 이것을 가장 먼저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걸 고민하다 보면 매크로 개념이라고 하는 전이성이 굉장히 큰 수업 전체를 통달하는 그런 요소가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요소에서 이제 학생들이 그럼 이 수업에 참여하는 이유를 제가 증거로 찾아야 되잖아요. 학생들은 이 수업에 참여해서 무엇을 배웠지, 무엇을 할 수 있지, 이거를 평가 단계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가 단계로 설계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학생들이 그러면 이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학습 과정이 있어야 하고 무엇을 배워야 하고 이 과정에 도달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이미 알고 있는 지식과 모르고 있는 지식은 무엇인지를 교사가 끊임없이 체크해야 되죠. 그래서 진단평가와 형성평가가 필요한 겁니다. 점수를 A, B, C 주기 위해서 진단평가와 형성평가가 필요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최종적으로 의미 있는 평가인 총괄평가에 도달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자기가 배운 걸 바탕으로 의미 있는 배움을 연결하고 가치 있는 것을 이루어내게 하기 위해서 그 부분에 도달하기 위한 진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진단평가를 보는 거고 그래서 형성평가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그 높은 단계에 다 도달할 수 있게 가르치는 것이 맞잖아요. 그러려면 아이들 중에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노력해야 그 단계에 도달할 수 있는지 성취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여부를 교사가 피드백으로 제공해야 학생들이 알 수 있죠. 너는 A, 너는 B 이게 피드백이 아니라 A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서 너가 이 학습 요소를 빠뜨렸으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올릴 수 있을까? 답도 교사가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이 학습 단계를 올릴 수 있을까라고 교사는 질문하는 거죠. 그럼 학생이 도달하는 거죠. 말은 쉽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시간과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나 의미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경기도 교육청에서도 나왔고요. 전라북도 교육청에서도 아이비 자료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아이비에서는 보통 이렇게 유니플래너를 구성합니다. 탐구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계속 화두잖아요. 주제보다 큰 것. 그리고 수업 전체를 총괄하고 이 배움이 다른 과목이나 혹은 교과 내에서 전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주요 개념을 하나씩 뽑고요. 그리고 교과별로 또 관련 개념이라고 해서 교과 안에서 가르쳐야 되는 큰 개념들이 있습니다. 물론 주요 개념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으로 한다면 이거는 매크로 개념일 거고 이거는 그 마이크로 개념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저렇게 지식을 그냥 날것으로 주면 절대 소화할 수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학생들의 삶하고 연결을 지어줘요. 그게 세계적 맥락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어떻게 탐구해야 하는가를 일반화 문장으로 만든 것이 탐구 진술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저걸 어떻게 도달해야 될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사가 일방적으로 강의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저 탐구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학습을 하게 하려면 교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질문해야 됩니다. 이 시간에 왜 이것을 배워야 하는가? 이것을 배운다는 것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저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정보를 모으고 어떤 요약을 해야 되고 어떠한 자료들을 요약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찾아갈 수 있도록 단계를 놓는 것이죠. 그것을 질문으로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학습 목표는 선생님 익숙하시죠? 학습 목표를 설정하고요. 총괄평가를 여기에서 바로 제시합니다. 이 학습 목표와 탐구 진술에 도달하기 위한 평가가 뭡니까? 학생들이 그 학습 목표에 도달했다는 걸 선생님은 무엇을 증거로 확인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IB에서는 총괄평가입니다. 그래서 총괄평가를 여기에다 넣고요. 백워드 설계에서도 학습 목표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바로 평가를 설계하잖아요.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 단계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받는 내용과 단원 설계가 이루어집니다. 가르치지 않은 것을 평가하는 건 맞습니까? 그것의 효능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실습을 해보고 그리고 더 나은 단계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단계를 놓는 것을 부끄럽게도 이 IB 수업을 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요약하기 단원이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요약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국어 수업 시간에 요약하기 단원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이제 요약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을 뽑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중요한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라고 질문했어요. 그 아이들이 대답을 뭐라고 했을 것 같으세요? 중요해 보이는 거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중요해 보이는 거는 이렇게 나 중요해 라고 방치가 나나?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막히는 겁니다. 그래서 삭제 원리부터 시작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쭉 지어가고 그 중에서 반복되거나 독자에게 작가가 전달하고 싶은 혹은 그것을 만든 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반복해서 드러나잖아요. 그럼 반복해서 드러나는 것들 그리고 핵심적으로 주제를 향해 가는 것들을 아이들이 찾을 수 있도록 그 단계를 계속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형성평가를 받습니다. 그전에는요. 초등학교 때 운 좋게 열심히 책 읽었던 아이는 요약을 잘해요. 그리고 저는 시간을 줍니다. 자, 3분 동안 요약하십시오. 그리고 답을 알려줬어요. 그리고 열심히 잘 가르쳤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단계를 놓지 않았거든요. 제가 가르치지 않은 것을 그 전에 아이들이 배웠던 마일리지를 가지고 제가 평가했던 거예요. 사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하는 아이들은 계속 잘하게 되고요. 잘하지 않는 아이는 한 번도 그 개념이나 지식이나 내용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는지를 배우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놓는 작업들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실행 단계에서 차별화 전략과 학습 경험 및 교수 전략이라고 하는 이 부분 때문에 그랬습니다. 저는 종치면 아이들은 당연히 수업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고정적이죠. 되게 제가 권위적이라는 것을 그때 알았습니다. 학생들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 보니까 제 학습자로 앉아있지만 종이 쳤을 뿐 나는 수업 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 선생님들 지금 5시간 넘었는데 저 강사는 언제까지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마음을 가진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선생님들 지금 연수 받으시는 눈빛을 계속 살피면서 이 연수를 진행하잖아요. 근데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종이 치면 당연히 아이들은 수업 받을 준비를 해야 된다고 저도 모르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마다 수업을 받기 위해서 앉아있는 그 차별적인 요소나 혹은 학습에 진입하기 위한 장벽들에 대해서 하나씩 제거해주는 그런 노력을 제가 충분히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수업을 하면서는 그런 것들을 하나씩 제거합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그것을 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과정에서 한 번 수업은 깊이 있는 수업을 하려다 보니까 시간이 필요하고요. 학생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자기 거를 끄집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니까 재구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리고 재구성을 하다 보니까 프로젝트 수업으로 이 기본 계획을 세워가지고 가거든요. 단계가 좀 간소화되고 차시가 좀 약할 뿐 혹은 어떤 때는 좀 길 뿐이지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수업을 수정하지 않고 가는 것이 과연 잘 짜여진 수업일까요? 수업을 수정하느냐 수정하지 않느냐는 잘 짜여진 수업이냐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 학습자들에게 이런 단계를 고민하고 교사가 제시를 해놨지만 그 단계에서 학습자의 실력이나 혹은 학습자의 준비도나 학습자의 성향하고 맞지 않으면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바꿀 때 선생님 기준이 뭐가 돼야 될까요?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어려워한다고 무조건 선생님께서 설계하신 그 수업을 바꾸실 건가요?
저에게는 그 기준이 되는 것이 개념이었습니다. 제가 학생들과 함께 이 수업에서 가장 크게 도달하고 싶은 것, 왜 이 수업을 하고 싶었는지, 그리고 이 수업을 학생들은 왜 받아야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개념이었고,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큰 지식의 덩어리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것이 모든 그 국어과에서 배우는 그 수업을 관통하는 요소이다 보니까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손에 잡히지 않는 지식을 아이들이 좀 더 손에 잡히는 개념적인 요소를 학습하기 위해서 일반화 진술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저는 끊임없이 질문으로 묻는 겁니다. 저의 2023년 9월부터 지금까지의 수업은 계속 그 단계를 정교화하는 작업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IB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주요 개념과 세계적 맥락을 다 줍니다. 그런데 선생님들께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저 요소에서 선생님이 IB 학교가 아니면 저거를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시잖아요. 구체적으로 여기에서 말하는 것들, 이건 촬영하시면 안 됩니다. 네, 여기에 나오는 쭉 IB의 개념적인 그 16개의 키 컨셉이라고 하는데 주요 개념이 있는데 저것을 제가 보게 된 것은 2024년 6월, 7월부터 저걸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IB 수업과 관련된 개념 기반 탐구 수업 같은 경우는 2023년 9월부터 했다고 했잖아요. 기존에 공개되어 있는 자료를 가지고 계속 책을 통해서 혹은 공개된 자료를 가지고 좀 더듬듯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시스템이라고 하는 핵심 개념이 있는데 그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IB에서는 어떻게 말하는가가 전혀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국어사전적인 지식을 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고 그 요소를 내 수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게 있기 전에는 어떤 것을 가지고 했냐면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조우재 교수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 수업을 관통하는 매크로 개념은 무엇일까? 정확하게 뽑아야 할 것 같은, 교사니까 실수하기 싫잖아요. 정확하게 뽑아야 할 것 같은 사명감과 함께 마치 이 매크로 개념을 잘못 뽑으면 내 수업의 전이성이 약해져서 이 수업이 좋지 않은 것처럼 판단될까 봐 전전긍긍하면서 그 매크로 개념을 뽑는데 모든 시간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그 매크로 개념이 뭘까를 성취 기준을 쓰고 또 쓰고, 그리고 제 수업에서 제가 아이들과 해보고 싶은 것은 뭔지, 왜 이 수업을 하고 싶은 것인지에 대한 목적을 계속 다 쓰고, 거기에서 이제 개념이 될 수 있는 그런 단어를 막 추출하는 겁니다. 억지스러웠어요. 도대체 이 개념이라고 하는 걸 내가 왜 이렇게 붙잡고 있어야 하지? 내가 정말 아이들하고 수업하고 싶은 것에서 매크로한 개념을 뽑았다고 해서 내 수업이 정말로 매크로한 그 개념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정말 전이성이 저절로 확보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막 이것저것 다 해보다 보니까 개념이 필요해요. 그리고 개념으로 수업을 했을 때 기준이 되고 제 수업에서의 전이성을 확보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필요한 이유는 제가 수업을 할 때 그 개념이 있어야만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과 하고 싶은 수업의 그 요소가 중심을 잡기 때문에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개념을 잘못 뽑으면 개념 기반 수업을 못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님들은 전문가세요. 수업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학자들이 연구한 내용을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함께 살아있는 수업으로 바꿀 수 있는 전문가는 선생님들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요소에 대해서 내가 왜 넣고 싶지? 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왜 가르치고 싶은 거지? 어떻게 가르치고 싶은 거지? 이 개념이라는 것을 아이들이 배웠을 때 아이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 거지? 이 부분을 계속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될 때 개념이 뽑아지는 거죠. 조금 잘못 뽑았다고 해도 그 개념이 틀린 것이 아닌 이유는 결국에는 선생님께서 도달하고자 하는 그 지점이 학생들이 배웠으면 좋겠는, 학생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삶의 힘이 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게 나는 이 수업을 왜 하고 싶은가? 학생들은 다른 수업도 많은데 꼭 왜 이 수업을 나에게 들어야 하는가? 내가 이 수업을 할 때 이 자료는 왜 필요한가? 꼭 이 자료여야 하는 것인가? 꼭 이 과정을 거쳐야만 하는 것인가?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계속 해보시는 과정이 저는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가장 필수적인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IB에서는 이거를 우리 대한민국 교사처럼 교사의 질이 전문적으로 다 모든 나라가 동일하게 이렇게 우수한 집단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인종, 국가를 다 초월해서
어느 정도 양질의 교육을 만들어내자는 게 IB 교육의 시작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좀 정해놓은 편입니다. 그러니 저 요소는 필요하면 가져다가 쓰고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이 원하는 대로 좀 바꾸셔도 되겠죠. 그런데 이제 IB에서는 저런 요소에 대해서 바꿨다면 교사가 왜 바꿨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점검합니다. 그러니 교사가 내가 이 수업을 왜 해야 될지에 대한 철학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것을 대답할 수 없겠죠. 그럼 짜여진 형식대로 그대로 따라가야 하겠죠. 그러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께 수업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네. 이 IB 수업을 제가 하면서 또 하나 얻은 것이라고 한다면 제가 국어교사인 것이 굉장히 자랑스럽고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 국어교사는 도서관 업무도 맡아야 하고 교지도 자꾸 만들어야 하고 국어과 교사인데 글 쓰는 자판기처럼 뭔가 글 써내라고 할 때 챗 GPT 있는데 거기다 돌리면 되잖아요. 근데 굳이 국어교사인 저에게 컨펌을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때는 저에게 돌려서 챗 GPT를 돌려서 해봐 이렇게 부탁하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분이 상할 때도 있었지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국어교사의 전문성이 챗 GPT를 압도하는구나 라고 제 좋을 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근데 이제 이 IB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교과의 특성과 교과가 어떤 지식을 끝에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인가 이 요소에 좀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과정에는 없을까요? 우리 교육과정에도 있습니다. 특별히 2022 개정교육과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 부분에서 설계 개요라고 하는 것이 2022 개정교육과정에 새로 신설된 부분인 거 아시죠? 저 부분을 저희 학교 선생님들하고 함께 교육과정 읽기를 했어요. 교육과정을 정말 읽는 겁니다. 강론, 총론 부분을 교육학습 공동체에서 읽어가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IB 문서를 보는 데는 제한이 되어 있는데 교육과정 문서는 계속해서 읽을 수 있게 열려 있거든요. 심지어 저거를 연수할 수 있는 모든 과정도 다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별로 모여서 저희는 저걸 읽어가는 과정을 하고 있고요. 자료가 아직 열릴 때까지는요. IBO에서 저에게 열어줄 때까지는요. 이 과정을 보면 국어는 단순하게 글쓰기 교과가 아닙니다. 국어는 단순하게 그냥 말하기를 평가하는 그런 교과가 아니고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교과가 아니고요. 사고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굉장히 훌륭한 교과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어 수업을 설계할 때 어떻게 반영해서 넣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고요. 그럼 선생님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학교는 IB 학교가 아닌데 어떻게 할 것인가 강론에 보면 핵심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국어과 핵심 아이디어는 좀 잘 선별이 된 편이고요. 그리고 일반화 진술이라고 하는 거, 학생들이 그 개념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한 길 안내와 같은 진술이 핵심 아이디어로 되어 있거든요. 총론에 나오는 저 부분이 굉장히 연결성이 좋습니다. 다른 교과 같은 경우에도 괜찮게 연결되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하고 저 요소에 대해서 보는데 과학과 선생님들도 저 핵심 아이디어에서 일반화 진술문을 뽑아내는데 굉장히 쉽게 뽑아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교과별로 핵심 아이디어를 한 번씩 읽어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리고요. 그게 무엇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읽어보시기를 권하냐면 결국에는 개념을 중심으로 한 수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내 교과에서 큰 개념, 가르쳐야 될 거, 학생들이 배워야 할 지식이 무엇인지를 손에 잡으셔야 되거든요. 그 요소가 핵심 아이디어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물론 연결성과 전이성이 좀 떨어진다고 할지라도 선생님이 핵심 아이디어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과 전혀 이것에 대해서 읽어보지도 않고 배제한 상태에서 뭔가 개념 기반 수업을 해보시겠다고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요. 이걸 가지고 제가 그럼 IB니까 IB 요소만 가지고 했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24년 7월부터 제가 IB 문서를 볼 수 있는 권한이 열렸다고요. 그럼 그 전까지는 이런 식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공개된 자료하고 국가교육과정을 엄청 많이 봤습니다. 국가교육과정하고 연결해서 수업을 짰는데 나중에 IB 문서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 국가교육과정하고 연결해서 뽑은 개념과의 차이를 봤을 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결국에는 교사에게 있어서 IB를 하느냐 안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선생님이 학습에
도달해야 되는 학생들이 머물러야 되는 그런 학습의 탐구를 어떻게 설계하실까는 교육과정 문서로 충분하다는 거죠.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다면 선생님들께서 그 단계를 놓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뜬구름 잡듯이 말씀드리면 잘 모르시니까요. 그죠? 그래서 제가 망친 수업부터 이 수업은 좀 괜찮습니다 하는 수업까지 조금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2023년 9월에 제가 너무너무 부러워서 바로 도입했던 수업입니다. 교육과정에 살펴보니까 성취 기준이 있어요. 밑에 있는 두 개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고요. 위에 있는 두 개는 2015 교육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2023년이니까 제가 2학년 가르치고 있고 거기에서 담화의 개념과 특성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성취 기준이 있었고요. 2015 교육과정입니다. 그리고 듣기 말하기는 의미 공유의 과정임을 이해하고 듣기 말하기 활동을 한다는 단원이었습니다. 담화라고 하면 대화를 모아놓은 총체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담화에서 학생들이 어떠한 예의를 지켜야 되고 어떤 규칙이 있고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맥락적인 그 맥락이라고 하는 요소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과정입니다. 수업으로 치면 교과서 한 2장 정도면 끝나는 수업이에요. 저는 이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아이들하고 뭘 생각했냐면 이 수업을 받고 난 아이들은 그 전과 무엇이 달라졌으면 좋겠는지를 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담화라고 하면 결국에는 뭘 가르쳐야 할까?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제가 뽑은 개념적인 부분이 바로 왜 저렇게 반복되냐면요. 혹시 이게 크롬이 연결이 안 되면 하나씩 설명드리려고 PPT로 해야 될 가능성도 있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결국 담화라고 하는 거는 대화의 총체를 아이들이 상황 맥락과 또는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이해해서 배웠다면 그러면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아주 큰 개념을 뽑았고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말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맥락과 목적이라고 하는 마이크로 개념, 좀 작은 개념을 뽑아가지고 그럼 이거를 애들이 왜 할 수 있어야 되지? 할 수 있는 목적이 필요하잖아요. 의미를 공유할 수 있어야 하니까. 나의 마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고 오해 없이 뭔가를 전할 수 있어야 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어야 하고 함께 문화를 만드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개념을 뽑았더니 지금 보시는 게 이제 아이비 유닛인 거예요. 저기에 들어가는 요소인 거예요. 이거는 지금은 제가 이렇게 자료가 충분히 저에게 제공되니까 이렇게 보여드리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여기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뭘 넣어야 될지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3개를 뽑았고요. 그리고 이제 문제는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학생들이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거, 맥락이라고 하는 거, 목적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걸 다 활용해서 의미를 공유하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를 어떤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도달하게 해야 되잖아요. 일반화 진술이 필요한데 일반화 진술이라고 하는 거는 학생들이 탐구할 수 있는 아주 명징한 정의적인 그런 문장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학습 목표로만 설계가 되는 겁니다. 선생님 학습 목표 어떻게 설계하시죠? 서술어가 뭐죠? 뭐뭐 할 수 있다. 저는 항상 아이들이 수업에서 뭐뭐 할 수 있다로 귀결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전이성이 약한 거예요. 그거 할 수 있고 끝. 왜? 그걸 왜 할 수 있어야 되는 데에 대한 이 답이 제 안에 없으니까 할 수 있다 해서 못 벗어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작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조금 유의미한 그런 일반화 진술을 뽑았고요. 요것에 아이들이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평가를 설계해야 되겠죠. 질문도 해야 될 거고요. 학생들에게 질문도 해야 될 거고. 근데 이제 아이비에서는 평가 자체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총괄평가는 학생들의 삶의 맥락과 연결돼야 되다 보니까 조금 그 캐릭터 같이 뭔가 상황을 좀 입혀줍니다. 학생들이 유능한 배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되어야 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상황을 줘요. 그 요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국어과에서 아이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맥락을 연결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이것의 결과로 이제 수행이나 기준이나 이런 평가를 다 설계하고요. 그리고 여기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놓아야 하는 기술적인 요소들도 아이비에서는 꼭 설계하라고 합니다. 제가 많이 배운 지점은 이거였어요.
제가 아이들에게 이걸 평가하기 위해서 혹은 아이들이 이 단계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르치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예상하고 마일리지로 제가 평가했던 것들을 하나씩 다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미를 공유하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평가할 거면 의미를 공유하는 방법을 아이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걸 다 탐구 단계로 설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이제 해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있는 것처럼 아이들이 도달할 수 있는 거라 아이들도 뭔가 예시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나는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를 포스터로 다 만들어서 제시하고요. 그 의미 과정에 이제 여기 보시면 PPT가 쭉 있는데요. 저렇게 성취 기준이랑 이렇게 역할 분담 같은 경우도 그리고 제가 체크할 요소도 다 주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제작하면 되는지도 일일이 한 땀 한 땀 학생들이 좀 도달할 수 있는 단계를 놓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아이들이 만든 부분을 이제 게시해서 같이 평가 보고서를 썼고요. 이거는 아이들이 작성한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한 겁니다. 교과진도 언제 나갈까요? 저도 시험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재구성해가지고 아이들의 탐구 단계에다가 교과서 본문에 있는 그 본문 2개를 뽑아가지고 그 요소를 학생들이 직접 읽고 여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문제로 탐구 단계를 설계한 거예요. 그럼 교과서 진도도 넣고 학생들이 직접 이제 바쁜 거죠. 아이들이 읽어봐야 되니까요. 해답을 찾고 저기에 대한 요소를 탐색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놓고 하다 보니까 다르죠. 근데 이 수업을 2023년에 9월 달에 보신 선생님들이 2023년 3월에 제 수업을 보셨어요. 근데 그때하고 9월에 아이들의 그 수업을 보시고 나서 피드백이 애들이 어느새 이렇게 컸어요 라고 저에게 피드백을 주셨어요. 담화에 대한 거니까 학생들의 정의적인 부분에서도 담화를 하는 그런 태도가 좀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평가 요소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저거 공동작업이거든요, 선생님. 이거 한 명이 지우면 왜 여기에다가 이 새를 넣었어 하고 아이들 그냥 지워버리거든요. 근데 싸움이 나잖아요. 근데 저 담화 과정을 하면서 아이들이 굉장히 화는 나지만 내 결과물을 지운 학생들에게 화가 나지만 그것을 담화의 규칙을 지키면서 맥락을 제공하면서 너가 이걸 지우니 내 기분이 안 좋다 이렇게 챗 GPT처럼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과정들이 있었지만 어쨌건 학생들의 그 배움의 정의적인 측면까지 저 요소가 파고드는 것을 보고 이거는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수업을 설계할 때 그전에는 교과협의회를 할 때도 무엇을 가르칠지 먼저 고민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제가 설계할 때는 왜 가르치지가 먼저 나와야 됩니다. 왜 학생들이 이 수업을 배워야 하는지. 그래서 거기서부터 교과 협의회를 시작을 합니다. 저는 지금 개념 기반으로 수업을 하고 있고요. 자유학기 진행하고 있는데 국어과 수업은 저랑 10년차 선생님하고 둘이 같이 나가요. 근데 수행평가도 모든 과정도 같이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제가 잘하는 거, 제가 하고 싶은 것만 고집할 수 없겠죠. 근데 그 선생님이 그 과정에서 개념 기반 탐구 수업에 대한 이해가 저하고는 좀 다를 수 있지만 분명히 1시간의 수업 혹은 한 학기의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고민하고 같이 만들어 가니까요. 그럴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거예요. 성취 기준이나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왜 수업을 해야 되는가. 그 왜에 해당하는 게 개념이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학생들이 왜 배워야 하는가가 바로 국어과에서 학생들에게 수업을 하는 목적과 의식이 되겠죠. 저는 그게 핵심 아이디어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구를 먼저 설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실행해서 단계를 올 수 있는지 단계를 놓고요. 이 과정을 계속 성찰합니다. 왜 이 부분에서 수업이 좀 어려웠지? 어떤 부분이 좀 어려움이 있었지? 어떻게 단계를 더 놓아야 학생들이 이 수업을 따라오지? 이런 부분을 계속 끊임없이 좀 고민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그 IB에서는 평가가 굉장히 엄정합니다. 좀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정형화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IB 평가를 보면 약간 레고 블록처럼 갖다 끼우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부분에서 뭘 생각하냐면 이 평가에서 이 단계가 왜 필요하지? 그러면 나는 이 단계에서 조사학이라고 하는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요소와 평가를 충분히 가르쳤나? 이거를 체크하는 요소로 좀 쓰고 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 수업에서 IB가
약간은 좀 이게 제한적이잖아요. 정확하게 틀이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저를 옥죄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 수업에 대해서 점검하는 체크리스트가 되니까 훨씬 더 수업이 정교해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라스푸스라고 해서 이 총괄평가를 좀 의미 있게 실생활하고 연결하는 거는 처음에는 저걸 보면서 너무 생뚱맞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 갑자기 그 어휘의 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데 학생들에게 언어 순화에 대해서 캠페인을 할 겁니다. 라고 하는 맥락을 주는 게 너무 이상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 요소가 필요한 이유는 학생들이 몰입해서 배우고 좀 더 깊이 있는 그 학습의 단계까지 가려면 학생들이 자기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가 세팅되어야 하는데 그 세팅이 바로 그라스푸스에서 나오는 상황과 기준과 독자를 정해주는 그런 청자를 정해주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소로 설계하는 것도 있고 그라스푸스가 아니라 일반 평가로 설계하는 단계도 있습니다. 목적은 학생들이 좀 더 수업을 잘 받기 위한 단계를 놓는 것이니까요. 그런 과정으로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학생들이 내 수업에서 내게 평가를 받는 것은 나는 그 과정을 모두 가르쳤는가. 그 요소에 대해서 계속 점검하면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그러면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어떤 거냐. 우리 성취평가제잖아요. 그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그 요소와 학생들이 도달해야 되는 성취 수준에 대해서 이미 선생님들께서 학기 초에 다 만드셨잖아요. 그리고 교수학습 평가 계획에 넣으셨잖아요. 저도 넣었거든요. 그리고 국어과 평가 계획 제출할 때 이 준거에 해당하는 학생들의 도달 지점을 이미 제시했거든요.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제가 반영하는 것이 마땅하잖아요. 근데 그런 작업들을 저는 오히려 개념 기반 이 수업 설계를 하면서 내가 아이들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지? 이 평가가 왜 여기서 꼭 필요하지? 라고 하는 것을 점검하면서 오히려 성취평가제의 필요성이 조금 더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형성평가는 선다형 문제로 내도 돼요. 그런데 총괄평가는 좀 더 아이들이 깊이 있게 생각하고 그 배운 과정을 충분히 점검할 수 있어야 하다 보니까 서술형이나 논술형 평가가 돼야 되는 거고 그거를 평가하기 위해서 가르치는 부분에서 기술적인 부분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빠뜨리지 않았는지를 점검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그 아까 보셨던 그 IB에서는 ATL이라고 하는 학습 기능, 기술 이런 것들을 전략 기능 이런 것들을 가르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미 IB 학교가 아니어도 선생님들도 지금 저와 같이 고민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와 선원수령 평가 그리고 평가의 어떤 타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지켜야 되니까요. 그런 부분이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수업을 설계할 때 제가 그 다음 지점은 이거였어요.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데 아이들이 바빠야 되는데 지금 선생님도 저만 혼자 바쁘니까 지금 지루하시잖아요. 아이들이 바빠야 되는데 이 탐구 설계를 놓는 것이 너무 어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혼자 말하잖아요. 혼자 말하는데 지치지 않죠. 그리고 굉장히 혼자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시간이 지나가도 안 지치고 계속 재미있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활동 단계를 놓는 게 제가 굉장히 서툴다는 것을 이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탐구 사이클이라고 하는 이 단계를 좀 따라해 보기도 했고요. 저 탐구 사이클에 맞게 제 수업이 설계되었는지 점검해 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학생들이 무엇을 하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는 그 지점에서 저 탐구 사이클을 꽤 많이 제가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생들이 내 수업을 받고 무엇을 할 수 있어야 하는가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이 지점이 고민이 되다 보니까 저 탐구 사이클을 정확하게 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서는 지금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단원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한 거고요. 성취기준 2개를 모아서 매크로한 개념을 의사소통이라고 뽑았습니다. 근데 저는 변화에 대해서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변화의 시대의 의사소통이 그 전의 시대의 의사소통과 과연 같을까? 어휘의 체계라고 하는 단원을 가르칠 때 제가 조선시대의 어휘의 체계와 지금 2025년의 어휘의 체계가 분명히 다를 텐데 그 부분에서 변화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의미가 없을까? 이런 생각을 고민을 했던 거죠. 그래서 2가지의 매크로 개념을 가지고 학생들에게 이제 맥락적인 부분과 그러면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이런 요소를 학생들에게 좀 가르치고 싶었고요. 그것을 언어와 체계라고 하는 목적성을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한 거고요. 제가
그때 수업했던 것이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넘어갈게요. 근데 여기에서 이 기자가 제 수업의 일반화 진수를 뽑으셨더라고요. 수업을 1시간 보셨거든요. 근데 이 수업은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한 국어 수업으로서 이분은 제 수업이 AIDT 수업인 줄 알고 오셨어요. 촬영을 1시간 내내 하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제 수업의 일반화 진수를 뽑으시더라고요.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무엇이고 학생들은 이 상황에서 자신이 어떤 어휘를 선택하는 것이 공동체의 의사소통에 도움이 될지를 고민하고 발표하는 수업이었습니다. AIDT를 활용하다 보니 학생들은 그 자리에서 토론도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시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제 수업을 1시간밖에 안 보셨는데 그 수업에서 이 일반화 진수를 뽑아내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전히 선생님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2024년 4월에 한 수업이거든요. 아이비 자료가 안 열렸을 때예요. 제가 일반화 진수를 뽑다 지쳐가지고 결국 뭐에서 타협했는지 보이세요? 형성할 수 있다. 네, 학습 목표에서 그치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제가 왜 수업을 하고 싶은지 그 개념적인 요소가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이들하고 수업한 과정은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사실 질문, 개념 질문, 논쟁적 질문 뽑아가지고 아이들에게 계속 던졌고요. 아이들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조사도 하고 그 다음에 관계 맺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일반화도 뽑아내고 유의미한 요소도 뽑아내고 이런 과정을 거쳤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학생들에게 제가 그 평가에 도달하기 위해서 의사소통 기술 중에서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 그 다음에 창의적으로 사고하는 요소가 필요했거든요. 그럼 그 기능을 아이들이 사고하기 위해서 저는 어떤 단계를 놓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수업 시간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습 단계를 1차시부터 해서 계획합니다. 그 과정에서 관계 맺기도 들어가고 이거 아까 탐구 단계에 있었던 거 보이시죠? 이때는 이 과정을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연수를 하려고 하면서 제 거 수업을 쭉 보니까 탐구 단계를 자연스럽게 놓고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일반화까지도 이제 진행하고 집중시키고 조사도 하고 아이들이 발표를 해야 되니 조직과 정리도 하고요. 이 모든 과정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일반화 진술입니다. 일반화 진술. 학생들이 그 일반화에 도달하기 위한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 이 선택에 대해서 나의 구성원들을 어떻게 설득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아이들은 계속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계를 놓았고요. 네, 이런 식으로 포스터도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도달할 지점에 대해서 안내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다른 요소인데요. 성취 기준을 3개를 뽑아가지고 했던 수업이고요. 아이고, 오타도 났네요. 관점에 대해서 선생님 그 문학작품이나 혹은 다양한 자료를 선정해서 뭔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표현할 때 관점에 상관없이 동일한 자료가 나올 수 있을까요? 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으니까 지금 37분의 저 시간이 남아있는 3분이 되게 아깝게 느껴지지만 선생님들께는 7분이나 지났어. 이런 관점의 차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아이들도 자기가 발표하고자 하는 자료나 혹은 어떤 자료를 볼 때 시각적인 요소로 비판적인 것을 어디에 초점을 두고 해야 될지를 관점을 가르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글씨가 나오다 보네요.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이제 수업을 설계를 했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다 들고 왔거든요.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저 수업을 저의 그 1학년 같이 들어가는 10년차 선생님하고 계속 고민하면서 같이 했던 수업들이고 저 요소 중에서 제가 주장하는 것들을 그 선생님이 수용적으로 좀 받아주시는 편이어서 얘기하다가 좀 학생들에게 너무나 많은 부분을 설명해야 되거나 혹은 단계가 너무 멀어서 이게 연결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조절하고 있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수업에 대해서 같이 해주실 동료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수업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주고 이 수업에서 선생님이 여기는 가지치기 하시고 이 부분은 전이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수업을 좀 가져오시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 거를 저와 상의해 주실 동료가 되게 필요하거든요. 그러려면 선생님들도 시도하셔야겠죠. 물론 선생님들 중에서 굉장히 유능하신 분은 저에게 바로 피드백을 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수업을 단계를 놓기 위해서 이렇게 학생들 수행평가하는 과정들이나 이런 걸 보시면 굉장히 꼼꼼하게 다 단계를 놓았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저에게 얘기를 해주시려면 적어도 제 수업을 저하고 같은 마음으로는 좀 들여다볼 만큼의 시간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개념 기반 수업은 해보셔야 됩니다. 교수님이 이론적으로 얘기한 거는 이론적으로만 계속 듣고 있으면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이 수업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거를 다 해당하지 않아도 한 부분씩 적용하시다 보면 아이들이 지금 아까 만든 단계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저렇게 아이들이 저 중학교 1학년들이 한 거거든요. 작년에 2024년에. 근데 11월 달에 이 수업 한 건데 아이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표 다 했고요. 글도 다 썼고요. 관점에 대해서도 밝혀내고요. 이 친구가 지금 저에게 심층면담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뒤에 있는 아이들 보이시죠? 다 뭐 하고 있냐면 최종평가인 글쓰기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가 평가 요소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아이들이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이제 클래스룸에다가 제가 수업을 넣어가지고 촘촘하게 다 아이들에게 그 평가를 하고 제시를 하고 이렇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이 글 쓴 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배움의 모든 과정을 성찰문 쓰기처럼 쓰는 거였어요. 근데 그 쓰는 과정에서 저거 중학교 1학년이 쓴 겁니다. 아까 저에게 이렇게 한 명씩 와가지고 면담 다 하면서 저거 쓰는 거예요. 근데 다르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배우는 맥락적인 요소에서 하나의 개념을 향해서 가니까요. 그리고 그 개념이라고 하는 거는 교사가 이 수업은 여기까지 도달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일반화 진술로 규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아이들이 이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저거 결과 좋은 애 것만 가져온 거 아니야? 남학생들 작품. 여기 모둠이 남학생으로만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근데 남학생들 작품인데 이렇게 자살에 대한 것으로 아이들이 얘기를 해놓고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무엇일까?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해가지고 아이들이 쭉 쓴 겁니다. 이건 아이가 여기 슬라이드 번호 써놨죠. 다 자기들이 만든 슬라이드를 연결해서 하는 겁니다. 저 수업할 때 저는 AI 챗봇을 가르쳤고 AI 챗봇을 활용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AI 챗봇을 활용하는데 그대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대로 써봤자 저에게 점수를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아이들이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굉장히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요소로 해서 수업을 진행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수업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업도 신나서 하고 있어요. 요즘에 수업할 때. 왜냐하면 일단은 이게 맞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으나 아이들이 이런 식으로 좀 높은 단계까지 가더라고요. 모듬장이 되기 위해서 미리 나는 이런 주제에 대해서 할 거니까 내 모듬에 들어오고 싶은 사람은 이러이런 구성원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니까 아이들이 밑에다가 저 일지망으로 이 모듬에 들어가고 싶어요.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작성하게도 진행을 했고요. 이런 식으로 쭉 설명한 애가 있는데 이 친구는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잖아요. 모듬으로 걸었잖아요. 여기 모듬에 지원한 학생들이 더 많았습니다. 아이들이 별로 생각이 없을 것 같잖아요. 친한 친구한테 갈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름을 초성으로 했거든요.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이들이 그걸 읽어보고 그 제안에 관심이 있는 모듬으로 갔고요. 1, 2, 3, 4 지망을 적었고 제가 그 모듬장들하고 같이 협의를 했습니다. 잘하는 애들을 데려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도 모듬 활동이 이루어져야 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일지망으로 썼는데 여기 모듬에서 컴퓨터 작업을 좀 해줘야 될 친구가 있으니까 근데 얘가 잘하고 나도 얘랑 하고 싶은데 여기 모듬이 남자애들만 있는데 그나마 남자애들 중에서는 얘가 제일 나은 거예요. 그럼 그 A를 양보하더라고요. 그 모듬장들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과정까지도 아이들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탐구를 선생님들께서 수업 시간에 어떻게 놓느냐. 아이들 분명히 거기까지 옵니다. 부족하지만 선생님이 그 단계를 놓고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 우리 아이들이 무던하게 거기까지 오려고 노력합니다. 제가 저번 주에 수업 공개를 했는데 제 의도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제가 토요일 날 하루 내내 알아 누웠습니다. 네. AI 챗봇을 쓰는 거를 보고 싶어서 오셨는데 수업 단계 중에서 더 중요한 걸 하다 보니까 그 챗봇 쓰는 거를 못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수업에 대해서 찍어가지고 영상을 보내고 나서 비로소 저녁에 한 8시쯤에 이제 화는 나지만 다 못해서 속상하지만 그래도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라고 제가 수업을 넘겼어요. 근데 저 사실은 그렇게 수업이 한번 망하면 회복이 불가하거든요. 한 2, 3kg 금방 빠져요.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화나니까. 이렇게 준비했는데 수업이 제대로 안 되니까요. 그런데 개념 기반 탐구 수업하면서 제가 조금 더 여유가 생겼어요. 그래서 하루만 알아놓은 거예요. 다음에 애들은 더 잘할 수 있어.
이제 아이들이 중요한 수업에서 이 단계를 거쳤으니 아이들은 세포를 활용하는 단계에서 선생님들께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우리 아이들은 분명 그 학습에서 성공 경험을 얻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론적으로 굉장히 거창하고 좀 어려워 보이지만 결국에는 교사가 수업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에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어떻게 하는가는 선생님께서 학생들에게 자꾸 자리를 좀 내어주실 때, 근데 그 자리를 내어준다는 거는 그냥 해봐 이게 아니라 학생들이 어느 수준까지 도달하기를 원하시고 그 단계까지 오기 위해서 학생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선생님만 고민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만 이러한 단계와 수업을 놓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Q&A는 JB 메신저로 받겠습니다. 너무 시간이 늦어서 제가 Q&A를 받는 건 너무 죄송스럽고요. 이거 수업을 통해 학생들은 무엇을 할 수 있게 되는가? 제가 그동안 수업은요, 이 날것의 재료를 국어적인 지식을 다 요리를 해서 아이들한테 먹어봐. 어떤 수업은 그랬고요. 어떤 수업은 먹어봐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이들 앞에서 맛있게 먹어요. 봐봐, 진짜 맛있겠지. 근데 아이들은 그거를 직접 해볼 경험이 없다 보니까 그게 맛있는 건지 어떠한 건지 경험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을 선생님들께 요청을 드리는 이유는 선생님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선생님의 수업을 설계하시다 보면 학생들이 그걸 따라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배우는 것을 즐거워합니다. 제가 매체도 되게 많이 쓰고 게이미피케이션도 진짜 좋아해요. 전 지루한 걸 못 참거든요. 그런데 요즘의 수업은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 지금 제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달이 되거든요. 그리고 질문하고요. 그런데 아이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그리고 고맙게도 이 아이들이 사회생활 하느라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해줘요. 어머, 선생님 종이 쳤네요. 수업이 너무 재미있었어요. 이렇게 사회생활하고 갑니다. 근데 저는 그걸 또 철떡같이 믿고 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선생님들께도 그 즐거움이 좀 여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저의 동료가 되어주세요. 네, 이상입니다.